돈 많은 사람이 타는 문은 앞문. 맞아요. 더 많은 사람은 앞문으로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뒷문으로 타는데 이게 억울한 게 앞문하고 뒷문을 동시에 야망하면 좋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하시는 거침없는 장미 씨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입니다. 네, 요즘에 아주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닙니다.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또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니까 제가 요즘 기분이 좋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일단은 장미 씨가 북한에서 좀 다양하게 또 살아봤고 저는 온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맞아요. 최근에 북한 소식을 구독자님들께도 뭔가 좀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저도 듣고 혹시라도 뭐 궁금하시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구독자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들으셨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네.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만 딱 캡처해서 네. 장미 씨에게 전달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이야기는 저번에 언젠가 제가 장미 씨한테 들었는데 북한의 교통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해서 교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도 또 이용해봤을 테고 맞아요. 타고 일단 출퇴근하다 그러니까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신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신기한 거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노선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북한은 단추래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디로 가는 무슨 지하철도고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양만 다니잖아요, 그건 또. 당연하죠. 무조건 평양이죠. 근데 여기 지방에는 우리나라- 없죠. 우리나라 지방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런 거는 잘 되어 있어요. 진짜 지하철도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KTX도 있잖아요. 그러면 KTX 타면 그냥 지하철도를 탄 느낌이에요. 그 갭이 속도예요. KTX는 시속 300으로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하철은 시속 300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느낀 거는 북한에서는 너무 차이가 심한데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차나 지하철도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디자인이 살짝 다를 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기차나 지하철도나 별다른 차이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북한은 언니 기차랑 그 지하철도의 갭이 엄청 크거든요. 기차를 타면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지방 청진에서 평양까지 막 3박 4일 4박 5일 가거든요. 그리고 막 달리다가 전기가 끊겨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다려. 북한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차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 넘어가는 거고 말 그대로 여행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출퇴근으로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북한은 반대로 지하철이 더 빠르고 기차가 더 빨라야 되는 기차가 느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거 나왔잖아요. 어떤 거요? 내연기관차라고 불을 떼면서 가는 기차가 있어요. 증기기관차 아니에요? 맞죠. 근데 중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증기기관차가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시 돌아왔어요. 하도 연착되니까. 너무 연착되니까 그거 타면 저것도 하루 안에는 도착을 하거든요. 평양까지. 그러면 정시에 가요? 정시에 가죠. 왜냐면 불을 떼니까. 불을 떼니까 이거는 근데 좀 가격이 비싸요. 가격표는 또 다르고. 이쪽 일반 기차표는 14,000원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B100위안인데 112만 원이에요. 거의 10배 차이가 나요. 네. 10배 차이 이 돈을 지불하면서 진짜 과거로 가는 거죠. 과거의 내연기관차로 가는 거죠. 말도 안 돼. 더 비싼 돈을 내고 정시에 돌아가가지고. 아니 근데 그래도 어쨌든 북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연기관차는 전기기관차는 언제 도착한다는 걸 딱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맞아요. 비싼 걸 지불해도 그 가치를 충분히 만드니까 그게 그렇죠. 참 합리적인 생각이네 북한 주민들은. 비록 전기기관차는 하지만 맞아요. 북한에는 제가 있을 때는 무궤도 전차. 근데 그 무궤도 전차가 아직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다니고 있어요. 언니도 알다시피 북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전기 사정이에요. 그렇죠. 그 전기 문제하고는 타협을 안 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운송수단이 자전거예요.
집집마다 자전거가 서너 대씩 있는 거예요. 사람 개수만큼 자전거가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전거 있다. 돈이 많아도 자전거 있다. 자전거는 무조건 있어요. 무게도 전차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할 건데 예전에는 정말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돈벌이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이 됐냐면 100원을 내면 앞문으로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이 두 개 있잖아요. 앞문과 뒷문이 있어요. 앞문은 타는 사람을 위한 문이고 뒷문은 내리는 사람을 위한 문이에요.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타는 문은 앞문.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은 앞문으로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뒷문으로 타는데 이게 억울한 게 앞문하고 뒷문을 동시에 개방하면 좋은데 앞문을 먼저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늦게 와도 먼저 쭉 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탈 자리가 없어. 그러면 뒤에서 아무리 2시간 전부터 기다려도 뒷문 개방 안 하고 바로 버스가 출발해요. 네. 아,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타는 문만 열어놓으면 그 돈 많은 사람들만 그냥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재미인 거죠, 언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재미인 거죠. 그리고 버스도 택시처럼 도로 위에서 세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앞문으로 타는 건 100원이라고 했잖아요. 버스에서 세우는 건 500원이에요, 또. 가다가 세우면? 네, 버스가 가는 걸 택시처럼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버스가 쭉 서요. 앞문이 쭉 열리죠. 그러면 돈 더 내고 500원을 내면서 앞문으로 타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버스가 네. 그렇게 돌아가는 그 버스가 그 정권에서 허락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아마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허락을 한 건데 솔직히 이걸 운영하는 건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든 별로 이제는 상관을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얼마씩 이만한 계획을 해라. 그 계획만 완수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아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2만 불을 벌었으면 거기서 10,000불만 뭐 정부에서 줘라 이러면은 아유 언니 2만 불을 벌었으면 정부는 22,000불을 불러요.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19,800불을 내고 200불을 영치내는 거죠.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세부담이라고 해요. 거기서 또 세부담이라고 해요? 세외부담. 세외부담? 그런 단어를 써요? 단어 사자성구가 있어요. 세외부담. 그 명목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자금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드냐 나는 그게 늘 궁금했는데 지금 장미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사는 하게 하되 그 장사해서 번 돈의 얼마를 무조건 네. 정부에다가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대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만 불이 수익이 나겠다. 예를 들어서 2만 불이 수익이 나겠다 가면 이것도 돈을 가져가는 데서는 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칼같이 하는지 22,000불을 불러가지고 조정의 시간을 거쳐서 19,800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가져가는 데서는 애누리도 없고 양보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 정부가 아직까지 건재해 있는 이유가 백성들이 피땀을 빨아가지고 건재해 있는 거예요. 많은 구독자님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저렇게 고립시키고 저렇게 배급도 안 주는데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저게 유지되는지 궁금하다. 참 희한하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세외 부담으로 계속 가져가는데 이게 공식 속상 뭐 이게 세금이다 해가지고 가져가는 돈보다 엄청나니까 세금은 언니 유추할 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게 차라리 한 달에 얼마씩 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등에다가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는 그렇죠. 건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번다는 걸 아는데 노임을 안 주잖아요. 노임을 안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 노임을 충당해야 되며 플러스 국가의 계획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짝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진짜 흡혈귀한테 피를 빨리면서 살아가요. 반대로 그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북한 주민들이 그 돈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좀 놀랍고 근데 이것도 언니 10분에 한 대씩 20분에 한 대씩 오는 게 아니라 30분 막 지요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너무 질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출연하는 게 택시예요. 근데 생각보다 택시 사업이 엄청 잘 됐던 거예요. 요만한 거리를 가도
막 12안. 북한에서 12안이면 엄청 큰 비싼 돈이네. 돈이거든요. 구역 하나 넘어가는데 12안이에요, 언니. 근데 그렇게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많다 보니까 그 대체 수단으로 나온 게 지금 한국에서 다니는 유료로 다니는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가 출연을 한 거예요. 트롤리버스 말고 기름으로 다니는 버스가 출연을 한 거예요. 이 버스는 500원을 받아요. 아예 북한 돈으로. 북한 돈으로 500원. 근데 수남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넘어간다고 하면 1,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뭐 포항까지 가실 분 하면 네, 저 포항까지 가실 거예요 하면 그 뒷문이 열리는 좌석에 쭉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단거리로 갈 사람, 장거리로 갈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렇게 태워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빨리빨리 다니니까 몇 분이 한 번씩 와요? 15분, 20분에 한 대씩은 와요. 그럼 그 정도 청진 시내는 최소한 그 정도 버스가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하고 달리 이게 버스가 나온 지가 1년 반,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까 제가 탈북한 기준 2019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게 점점 저물어 가고 아직도 물론 자전거가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버스도 출연을 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니는 데 있어서 많이 간편해졌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도 역시 개인이 그 승인을 받고 움직이는 버스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그 달마다 그 돈을 가져가면 되는. 그러면 북한 지하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방에는 지하철도가 없고 평양에만 지하철도가 있어요. 네, 일단 스크린도어가 한국은 있지만 북한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승무원들이 쭉 일렬로 나란히 서 있어요. 차가 들어올 때마다 호루라기를 불거든요. 그러면 지하철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쭉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뒤로 한 걸음씩 밀려나요. 지하철 딱 들어오니까. 네, 차가 들어올 때 진짜 바람을 쌩하니 일구면서 들어와요. 스크린 도어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4분에 한 번씩 차가 와요. 지하철이? 네. 4분에 한 번씩 시계바늘이 있는데 4분이 되면 지하철도가 이렇게 딱딱 와요. 그 전기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지하철을 그렇게 다니는? 지하철은 공급을 해요. 하긴 그거 공급 안 하면은 평양이 망한 거나 같지 뭐. 그리고 그 북한 지하철이 러시아 지하철식을 모방해가지고 엄청 깊숙이 판 거 알죠? 이게 나중에 유사시에 방공호로 이용을 하려고 엄청 깊게 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들어가면 엄청 시원해요, 언니. 사실 한국은 에어컨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지하철도가 아니라도 그 어디에 들어가도 그 한여름에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평양은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양은 주로 양산을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너무 더우면 지하철도로 바로 들어가면 돼요. 여행 주민선을 발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발급 받아야죠. 여행 중에선 발급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를 넘어갈 때만 발급을 받아야지 도 내에서 다닐 때는 발급 안 받아도 돼요. 그럼 그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분증만 있으면. 이게 여행증명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평양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게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평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승인번호라는 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승인번호에 내 이름, 나이, 그때 그 또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뭐 조합해가지고 번호가 하나 만들어져요. 평양 올라가는 게 힘든데 미리 그 여행증명서를 받아다가 내가 가겠다고 하면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장미 씨는 북한에서 자유를 사서 사용했더라고요. 저는 살 수도 없었는데 그나마 뇌물에도 주고 조금 그렇게 요즘은 많이 편안해졌어요. 요즘은 진짜 다 돈이면 장땡이라는 세상에 왔어요. 북한은. 미친 거지.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해야 되는데 돈이 봐요. 여기는 법치국가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게 공식적으로는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여론화가 됐을 때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북한은 아니거든요. 진짜 그 뇌물을 주고 그냥 엄청 그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법천지고 뇌물도 엄청 성하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은 돈만 많으면 장땡입니다. 그 돈만 많으면 장땡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미친 소리로 들려. 미쳤죠. 말도 안 되죠. 무서운 말이. 이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상황이 지금 북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조금
걱정되는 게 그런 사회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뭐든지 돈만 주면 된다라는 인식으로 살다 보면은 아빠가 그랬거든. 이게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봐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대기번호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빨리 돈 주라 그 앞에 가가지고 돈 주라 돈 줘야 되는 거야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북한 사람들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게 한국에 오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일들이 북한에서는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게 불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언니. 여기서는 다 불법인데 네. 북한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북한에서 나는 그게 솔직히 걱정돼. 언니 그렇잖아. 여기서는 마음 먹으면 여행을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여행하겠다고 덜을 넣으면 불법이 되는 불법이니까? 거야. 여행 증명서. 근데 여행 증명서를 기다리려면 한 달이 있어야 돼요. 아니 당장 나는 내일 모레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한 달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그렇지. 그리고 뭐 어떤 뭐 서류를 떼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뭐 센터에 가서 바로 서류를 떼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기다려요. 안 떼요. 다음 날에 오세요. 다음 날에 가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떼져요. 담배 한 각 쓱 내밀어요. 그러면 바로 좋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개념이 그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들이 다 말살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그게 이제 북한 주민들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아 그런 사회에서 너무 오래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장미 씨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오늘 북한에서 돈 좀 벌어봤던 장미 씨를 초대해서 그 돈을 벌면 우리나라는 은행이 있잖아요. 돈 네. 벌면 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기능을 못하는 은행은 있으나 네. 과연 이 돈을 네. 정권도 믿지 못할 텐데 그때 또 이제 화폐 교환도 개혁하면서, 했었고. 그러니까 돈을 벌었던 사람은 과연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90년대에 우리가 장사를 하면 돈을 갖고 있는 건 이 배 앞에 배라 찾죠. 갖고 있는 게 전부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도 그래요? 여행할 땐 왜냐하면 그 전자 시스템이 없잖아요. 일단 카드가 없고 그리고 자기 돈은 은행에 함부로 못 맡겨요. 아니 함부로 맡겼다가 어떻게 찾아요? 나라에서 안 주겠다고 하면 무슨 국가의 배를 째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간수를 하는 거예요. 네, 집집마다 금고가 있어요. 아 진짜? 금고가 있어가지고 그 금고 안에 돈을 넣어두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해요. 잘 사는 집들은 정말 보안이 철저해요. 일단 밖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개인 집이? 네, 그거는 설치할 수 있어요. 아, 북한에도 상점들이 다 CCTV로 되어 있어요, 언니. 네. 네, 일단 뭐 그거는 그거고. 그리고 철문이에요. 이게 철문인데 빗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자식으로 뭐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열렸다 닫겠다 하는 그런 철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해가지고 오는 철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드나들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언니 말대로 여행을 하면 무조건 배에다 차야죠. 그냥 뭐 가방에다 뒀다가 가방을 도둑맞히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다닐 때는 무조건 돈은 배에다 차고 다니고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도 다 현찰로 하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평양에 살고 장미 씨는 청진에 살아요. 아, 네. 돈을 장미 씨한테 내가 물건을 사서 보내주고 싶어. 그때는 어떻게 해? 이게 운행이 원래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운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 장사꾼들이 있어요. 돈을 이렇게 네. 거래해주는? 던쟁이라고 북한에서는 말을 하거든요. 던쟁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평양에 있는 누구랑 청진에 있는 누구랑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청진으로 보내겠다는 돈은 내가 다 받고 평양으로 보내겠다는 돈은 내가 다 받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평균을 계속 내가지고 나중에 한 사람한테도 쏠릴 거잖아요. 선몫이 평양에 가야 돼요. 그리고 청진을 올 몫은 한 몫이에요. 그러면 내 몫이라는 돈이 원래 가야 되는데 청진에 있는 누군가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스템상으로 주거니 받거니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너무 몰렸다 싶으면 이 사람이 줄 만큼 그 돈을 챙겨가지고 평양으로 가는 거죠. 사람이 직접 가는 사람이 직접 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거기는 그냥 운행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 그러니까 거기서도 같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숫자만 일단 다 거기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받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총알을 해서 한쪽으로 돈이 갔으면 그 값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언니 숫자로 뭐 한 달 동안 쭉 이렇게 장부 계산을 하고 평균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하겠네요. 수수료가 나가죠, 당연히. 저희 때는
1%를 수수료로 뗐어요. 그러면 1,000원 보내면 1,000원 보내면 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이제 주고 하는데 그 음. 사람을 믿고 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언니 그건 그 사람들은 신용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계속 돈벌이 해본 사람들. 그리고 웬만하면 가령 예를 들어 우리 오빠가 청진에 있고 내가 평양에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빠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물론 오빠가 그 집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오빠가 저한테 그런 걸 줄 수도 있어요. 뭐 몇월 며칠까지 어느 누구네 집에 가서 돈을 얼마 가져가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직접 같이 가서 야 너 돈 받았니? 나 돈 보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많이 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노하우가 이렇게 쌓이고 신뢰가 그리고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단골 고객이라고 하죠. 아예 그게 사업화된 사람이니까 네. 오히려 이 사람은 한두 번 거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는 경우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맡기는 경우는 아무리 늦어야 1시간 안에 가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맡겼잖아요. 그 완전히 내 돈을 맡긴 게 아니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와서 운행 시스템 써보니까 어때서? 운행 시스템이요? 카드, 통장, 뱅킹. 난 일단 통장은 안 써요. 네, 모바일 뱅크로 다 하는데 이게 너무 좋죠. 하는 애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돈이 많아서 나한테 자산이 얼마 있는지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너무 숫자가 빨리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여. 네, 맞아요. 아, 이걸 좀 모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는 거죠. 북한에서도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기는 게 북한에서 봤을 때가 더 행복한 거 아세요? 왜냐면 직접 돈을 버잖아요.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뭐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 한 200만 원, 2,000불도 넘는 돈이 확 들어오는 건데 얼마나 뿌듯해요. 그치, 거기서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 엄청난 금액이죠. 이거 돈으로 뭐 셀래야 뭐. 근데 이거는 숫자로 그냥 띡 하고 통화문 한 번 오고 다니까 그래서 좋기는 좋아요. 근데 뭔지 그 희열이 방람됐어, 언니. 거기서 이제 내가 노력하면 백가는 딱 이거 딱 보면서 그 돈이 감촉과 그런 거를 느껴야 되는데. 그러네, 진짜. 맞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그 만져볼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거의 다 진짜 통장도 이제 현찰을 거의 못 본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통장도 이제 막 이제 통장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숫자가 딱 찍혔다가 바로 또 다시 숫자로 찍혀서 나가버리니까 우리나라는. 가슴이 아파요. 북한에 와서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분명 직접 진짜 이 손으로 아니, 돈을 만져봐야 되는데. 지금 받고 있는 급여는 분명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인데 그렇죠. 단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슬픕니다. 그러니까 첫 월급 타서 뭐 했어요? 첫 월급 타서 일단은 아시는 분이라든지 감사한 분들한테 선물을 다 했고 근데 나는 언니 그게 막 첫 월급이라서 이런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그런 데서 무심해요 조금. 무심하기보다는 많이 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막 많이 그런가? 접해가지고 이게 뭔가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이제 한국에 와서 월급 받은 게 아니고 중국에서 처음 월급 받았을 때가 내가 한 만큼 월급을 주는 거였어요. 내가 한 만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노력한 만큼 예를 들면 내가 양파를 10개 까면 10개 깐 만큼 줬단 말이에요. 그 100개를 까면 100개 깐 만큼 줬어. 그러니까 언니가 노동의 보람을 그렇지. 느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번 거에 대한 그 값진 그 땀과 맞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니까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하면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만큼 저축하면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런 나는 북에서 돈을 벌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계속 월급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이게 예전에 봤을 때 이렇게 점점 사이가 지나가면서 옛날 드라마는요. 봉탄해라져요. 네, 그걸 봤었거든요. 처음엔 그걸 봤을 때. 네, 그걸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드라마에도 없어졌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학습하는 게 많은 것처럼 장미 씨도 그렇게 보고 그다음 또 북한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그럼 운행이 와가지고 운행이 어렵다거나
그 뱅킹을 쓰면서 뭐 그런 것도 없었을 테고 거기서 워낙에 컴퓨터를 잘했으니까. 일단 뭐 모바일 다루기나 컴퓨터 다루기는 기본적으로 예, 했어가지고 그런 거에 한해서는 어렵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언니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냥 기능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그 기능에 익숙하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탈북민들 보면 대부분 다 이 기능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난 또 이게 궁금한 게 어쨌든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청진, 평양, 나진 이렇게 많이 맞아요. 다녀봤다고 했잖아요. 지방을 비록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빈부격차가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해요. 제가 그거를 느꼈던 게 언제냐면 제가 평양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것만 보고 자랐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딱 내려왔을 때 집에 우리 방학마다 내려와요. 근데 너무 청진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에이, 엄마 나 졸업하면 그냥 평양에서 살 거야. 나 지방에 안 내려올 거야.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냥 하소연하듯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다 커가지고 근데 라진에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라진이 진짜 예전하고 다른 게 라진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라진은 외국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권 같은 거를 서지해야만이 갈 수 있거든요. 라진을요? 북한에서도? 북한에서 북한 여권을 사람이? 예, 아, 그래요? 여권을 서지해야 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여권을 서지하고 라진으로 가요? 그래서 정말로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만 라진에 들어갈 수 있어서 왜냐면 처소를 통과하는데 처소가 4개예요. 서로 다른 처소가 있어요. 하나는 군대고요. 하나는 보안성이고요. 하나는 보위부고요.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겹겹이 다른 처소들이 쭉 서 있어요. 그 여기를 통과해 지나간다는 건 웬만한 빽이 있고서는 진짜 못 통과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쪽으로 아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과를 했는데 그 라진까지 가는 길에 뭐 집들이 보일 거잖아요. 어두막 언니 진짜 옛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오두막에 난 초가삼간이라는 걸 그때 봤어요. 집으로 만들어진 집 있잖아요. 볏집으로 만들어진 집을 나는 그때 봤다니까. 근데 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녀와가지고 그랬어요. 엄마 청진에서 나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저기 두매산거리라든지 삼수갑산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 나진으로 가는 길에 아우지 있는 건 알았어요? 아오지가 있어요, 그쪽으로? 나진으로 가는 길에 은덕 네. 아우지가 있어요. 난 나진도 가봤는데 난 나진을 90년대 가고 근데 그때도 거기 사람들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게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북한에서 개방한 것이에요. 유일하게 개방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 살벌해요. 세상에 난 또 지금 북한에서 여권 들고 가야 되는 곳이 있다는 것도 여권 들고 그럼 가야 누가 돼요. 아예 중국에다 내준 거랑 똑같은 거네. 그 빌려준 거죠, 땅을. 말도 그리고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우리가 쭉 가면 라진항이 있어요. 라진항은 또 누구네 건 줄 알아요? 러시아 거예요. 러시아에 또 50년 그 팔아먹었어요. 50년 동안? 50년 후에 라진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배들이 또 쭉 줄 서져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조만간 아스팔트 도로를 보기가 어려워요. 아,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게 고속도로가 엄청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언니? 맞아. 그래서 그 길 가는 거에 한해서 엄청 시간 단축도 많이 해요. 북한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돌고 돌아서 무슨 산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말 시간을 많이 소요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요. 근데 유일하게 라진에 가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쫙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딱 마음을 먹고 작심을 하고 만든 길인 거예요. 중국에서 다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진은 원래는 함경북도 소속이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직할시가 됐어요. 네, 맞아요. 직할시로 라진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내가 봤을 땐 라진 직할시가 아니고 관광특구였어 그냥. 그때 개방을 금방 했을 때래가지고 그 라진시 관광특구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직할시로 빠진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도 아직은 북한 땅인데 여권이 있어야 될 정도면은 거기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자기네 나라 땅도 진짜 언니 말대로 마음 놓고 다닐 수는 없네요. 그건 이제 알았다는 게 난 더 충격이네. 지금 우리가 갑자기 둘이서 막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 제주도 갈까? 갈 수 있잖아.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어떤 게 좋았냐고 물어보면 뭐 외국 여행 갈 때 어떤 느낌이었냐. 그 정도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권 하나만 서지하고 대한민국 여권 하나 서지하고 비자도 없이 떠나는 게 어떤 기분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으면 물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물어봤어 답을 못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어디 보자 이러면서 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냥 지역 간의 이동에 한해서 물어보시니까 장미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느끼는 거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 하는 게 나는 그게 제일 충격이었거든.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나라에서 배급을 안 주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 외에 자기 벌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뇌물행위가 성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 거고 못하네. 점점 예. 못하는 거고 하면 여행이 아니라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엄청 보여주기식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평양에도 그렇고 뭐 저기 지금 백두산에도 삼지연 쪽에도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 나라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령 보안성에서 너희 타일 다 맡아라. 그리고 너희 버이성에서는 무슨 거를 맡아라. 이런 식으로 보안성, 버이성 이런 식으로 다 과제를 또 맡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한테 보안원, 보위원들한테 또 나누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안원들은 어디서 그 돈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부정부패를 시켜. 타해지 외피를 쓰고 있지만 한간에는 그 외피 사실 뭐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자본주의랑 똑같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북한의 길을 쓰고 막는 거죠. 그렇지. 이게 거꾸로 이렇게 네. 이렇게 날리면서 난 그게 진짜 말도 안 돼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장미 씨와 함께 운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네. 북한의 그 부정부패 관련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그 물건을 막 사는 거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장마당에서 필요한 맞아요. 물건을 많이 샀단 네. 말이에요. 아직도 수남시장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수남시장, 그렇죠. 수남시장 엄청 크죠. 평시장은. 근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진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수남시장을 제일 크게 생각하죠. 네. 그 아직도 똑같아요, 그 시장은? 시장은 똑같아요. 올해도 커진 것 같아요. 오. 네, 시장의 규모는 더 커졌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뭐 크고 작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무조건 시장에 가서 사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장에서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상점으로 다 독립을 했어요. 상점으로 그 어떻게 돈 나는 얼마 전에 안 친구도 백화점에서 네. 옷을 팔았다고 하는데 백화점에서 개인 옷을 팔아? 그러니까 백화점 자체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어찌 보면 국가의 소유인데 국가도 이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개인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개인 건데 다시 말해서 저희는 그 사람을 건물주라고 불러요. 근데 건물주가 자 내가 이 상점을 오픈했으니까 너희 뭐 액세서리도 팔아야 될 거고 뭐 옷도 팔아야 될 거고 그러면 그런 거를 잘 파는 사람들한테 또 연락을 해요. 들어오지 않겠냐 달마다 200불씩 내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200불부터 300불이었는데 달에 내는 돈이 조금 비용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또 전화를 쭉 돌려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상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만일 팔 때는 언니 잘 팔 수는 있어요. 잘 팔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장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단골 고객. 단골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골 고객한테 전화를 돌리면 단골 고객이 그냥 상점으로 오는 거예요. 나 이제 상점에 이렇게 오픈을 했으니까 와 근데 뭐 뭐 일을 시작하려는 친구들은 그런 데 가기가 어렵죠. 단골 고객이 없으면 무조건 오고 가는 이미 고객한테 팔아야 되는데 지나간 사람 잡아서 팔아야 돼.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좀 상점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단골 위주로 많이 하겠네, 상점에 들어가는 사람. 근데 나도 시장에 가면 너무 번잡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 사이 막 부대끼고 물건도 막 제대로 못 밀치고 보고. 닥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상점에 가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점하고 시장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상점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은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겠네?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1, 2, 3층. 우리도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런 것도 그 건물주가 따로 있고 맞아요. 층마다 다 이렇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언니가 1, 2, 3층 하면서 난 12층까지 올라가는 줄 알고 오셨는데 북한이 그 큰 건물이 기껏해야 3층이에요. 그런 상점 같은 경우에는 상점. 2층짜리 건물도 많고 그냥 1, 2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 12층까지 말을 하려는 줄 알고 웃었던 거예요. 그냥 건물주가 네. 다 이렇게 입점해서 분양하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월세를 그렇죠. 받는 거랑 똑같은 월세를 받죠. 맞아요. 월세를 그래요? 받아요. 근데 솔직히 저기 장마당에 가면 장마당세라는 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물론 당연히 상점에서 판매를 하는데 월세가 많이 나가긴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번거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판매하면요. 판매가 끝나면 가져가가지고. 맞아요. 가방에 다 넣어가지고 또 물건 보관함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귀찮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상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두고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점이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안 같은 거는 다 이제 그쪽 건물주가 관리를 네.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말하는 게 어쨌거나 상점 제품이 조금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싼 단가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기보다는 비싼 단가에 한 명한테 판매하는 게 더 낫다고. 그게 그거라면서. 서비스 차원에서도 질이 달라지니까. 네, 그게 그거라면서 그냥 좀 기피하더라고요. 이제는 시장 너무 싫다고. 그리고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그리고 봐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욕심 중에 하나가 차별화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러면 똑같이 시장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치. 똑같은 네. 상품을 사도.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사도 진짜 같은 가격에 사도 시장이 아닌 상점으로 향하는 거예요. 야, 봐, 나 상점 가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건 난 너무 공감이 가. 이왕이면은 그런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사람이 네. 욕구라.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점점 규모가 확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별의별 걸 다 팔아요. 네. 정육점을 낸 그런 집도 있고요. 수산물을 파는 그런 상점도 있고요. 야채를 파는 상점도 있고요. 상점에는 이제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오, 그렇구나. 네. 그거는 오히려 좀 뭔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 서비스 질에서도 그렇고 그건 되게 그렇죠.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시장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돌고 돌아가지고 더 싼 데로 가잖아요. 아니 저기에서는 200원에 팔았는데 왜 여기서 300원이냐고. 180원에 줄 거 아니에요. 난 다른 데 가겠다. 180원 흥정해놓고 또 다른 데 가요. 또 돌아요. 그리고 저기서 180원에 주겠다. 여기서 왜 200원이냐고. 150원에 주면 나 여기서 사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격을 내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런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예요. 가만 보면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을 입점시키면 싸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에 한해서만은 한 사람을 입점시키는 거예요. 옷을 파는 사람, 그리고 뭐 액세서리를 파는 사람, 가구를 파는 사람 이런 식으로 딱 그 카테고리별로 한 명씩만 다 맞아요. 그래서 뭐 가격 내고라든지 그런 거는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력이 있겠네. 그럼 들어가는 것도 비싸게 들어가야 될 테고 돈이 없으면 진짜 못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본을 갖고 있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겠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데 예, 상점에 갈 때는 그 흥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심수도 이거 200원짜리인데 내가 생각해서 180원에 줄게라고 말하면 그거를 믿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120원짜리일 수도 있는데 어디 가서 확인할 길이 없어. 내가 말하는 건 그 물건 파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겠다. 왜냐면 내가 혼자 독점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그렇죠. 안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죠. 단지 그렇죠. 내가 거기서 조금 더 뭔가 그 만족도를 높이는 그 환경에서 산다는 것 뿐이지 가격 차이에서는 전혀 이게 안 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청진이라는 나라가 넓은 것 같으면 청진이라는 거지 나라 내가 나라라고 하는 이유를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알았어. 청진 나라라고 할 만도 해요. 청진이라는 것이 넓으면서도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속아서 이 옷을 뭐 180원에 샀어요. 근데 덜고 덜면 그 옷이 있어요, 어딘가에.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봤을 때 120원이면 엄청 실망감을 가질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 사람은 고객을 속여서 그렇지. 판매를 한 거니까. 똑같은 건데. 이 사람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년, 20년을 장사하신 분들이에요. 크고 작은 여러 경험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잔머리는 안 써요. 네, 이제는 이게 고정 고객이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나의 고객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적정선에서 진짜 100원, 200원 때문에 고객을 놓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본인도 어느 정도 네. 이렇게 자기 퀄리티를 좀 높일 것 네. 같아. 장사하는 마인드를 인식을 좀 높일 것 같아. 내가 아까 청진 나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청진이 특히 심한데 청진이 특히 심해서 청진 나라라고 하는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는 거 알아요? 여자들이 집부터 시작해서 진짜? 예. 근데 왜 가장 진물까지 다 해요. 청진에서만 그래요? 특히 청진이 심해요. 대박. 왜? 왜 그래? 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저희 엄마 세대 때는 남자는 집하고 여자는 가장 진물하고 이런 게 그렇지. 일반적인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출세를 위해서 점점 그 돈을 많이 써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32살에 내가 장가를 가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일단 지위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뭐 보안원이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데 돈이 많은 집이다 가면 여자가 돈 번 건 아니에요. 여자는 뭐 곱게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벌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집안이 재산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딸이 출세를 하고 우리 딸이 편안해지려면 그 현재 지위가 있는 남자를 남편감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위가 있는 남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도 나도 오락하니까 돈 많은 집에서 오락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도 점점 요구성이 높아지는 거 알아요? 내가 이만한 높이까지 오를 텐데 그러려면 이만한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해줄 수 있냐? 네, 이렇게 요구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여자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많다는 거죠. 그럼 여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남자들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맞잖아. 아니, 나 같으면 열받아서 안 할 거야. 아니.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런 남자들이 그래서 그게 올라가서 발전하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걸 갖고 맞아요. 여자한테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여자가 돈을 다 대야 돼요. 아, 근데 유독 청진이 그게 더 심하다고요? 청진이 심해요. 도시라서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평양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청진이 심한 것 같아요. 청진이 왜 텃세가 심한가? 아니,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지? 그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오늘은 또 이렇게 장미 씨와 함께 한국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에 이어서 북한의 상점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장마당과 상점의 변화가 되게 좀 저한테는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좀 신선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똑같은 돈을 쓰지만 소비자의 네. 입장에서 뭔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맞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북한에서 그 배달하고 그리고 택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장마당 시스템처럼 상점처럼 조금씩 바뀌어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오늘은 장미 씨에게 그 배달에 관련된 네. 택배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또 사용해봤을 거 아니에요. 사용해봤죠. 너무 간편하고 너무 좋았죠. 그런 것도 좀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네. 어땠어요? 여기가 사용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너무 간편하고 너무 좋았는데 제일 충격적인 거는 하루 만에 배달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 택배? 네, 배송. 그러니까
배달 같은 경우는 진짜 몇 시간 만에, 예, 몇 시간도 아니죠. 1시간 안에 배달이 오고, 택배 같은 것도 하루가 진짜 다음 날. 몰다하게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지금 북한에 간다면 무슨 사업을 하고 싶냐? 말이 통일된다면 무슨 사업이 뜰 것 같냐? 그럴 때 단연 택배 사업을 말했어요. 네. 물류 사업. 네, 물류 사업이에요. 유통 사업이지. 네. 그러니까 북한에 당연히 배달 택배 있어요. 근데 북한의 배달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제가 떡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떡집에 직접 전화를 해요. 네, 떡집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아 그러면 몇 시 몇 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그쪽에서 직접 떡을 들고 와요. 근데 웬만한 거리는 다 커버가 되는데 말 진짜 멀다. 그러면 거기에 북한돈 기준으로 배달비 5,000원이 붙어요. 그래서 모든 곳곳에서 집집에서 택배는 이루어지지만 이게 통합 플랫폼은 없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는 네, 거. 각자 알아서 갖다 주는 네,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비스를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배달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떡을 맡기고 그 시간이 되면 내가 직접 찾으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경쟁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서비스로 배달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집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모든 집들이 그냥 장사를 하는 모든 집들이 배달을 해요. 그렇게 해야 내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단골 고객이 생기는 거니까. 아, 근데 여기 그렇구나. 통합 플랫폼은 없어서 좀 그런데 여기에선 그렇잖아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리뷰 보고 가격 비교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하잖아요. 주문을 하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떡집이 5개야. 한 5개 정도 맛보고 거기서 제일 나랑 맛이 맞는 그런 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선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은 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그 배달을 하는 네. 그런 업체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없어요. 아니라 없어요. 그 직접 장사를 하는 사람이 네. 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장님 직접 배달하는 집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네.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옛날 같았으면 내가 직접 가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발전됐죠. 그것도 네. 고객이 네. 의뢰해서 갑으로 바뀐 거네. 그렇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층 편안해졌죠. 네. 그러면 그 제 시간에 그게 딱딱 도착해요? 잘 도착해요. 그리고 돈은 그냥 현금으로 이제 계산을 네, 현금으로 계산을 하죠. 가지고 오면 현금으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뭐 내일 9시까지 이거 꼭 사야 되니까 8시 반까지 갖다 주셔야 하면 8시 반에 무조건 와요. 왜냐면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와야만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지켜요. 배달비가 즉 먼 거리만 붙고 네. 가까운 데는 배달비 안 받아요? 네, 안 받아요. 오, 그렇구나. 그게 그냥 경쟁 그런 상품 중에 하나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쪽 집에서 안 받는데 굳이 받아야 다른 되니까. 집에서 뭐 배달비 주셔야 하면 아니 철이네 집에서 안 받는데 왜 영수네 집에서 받으려고 하냐 싫다 이러면서 난 그럼 철이네 집에서 시켜 먹을 거다 이러면 뭐 어쩔 건데요. 네, 아까 말했잖아요. 고객이 갑이 됐다고. 그러니까 울음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네. 여기 와가지고 이제 배달을 앱을 네. 막 주문해가지고 시킬 때 되게 편리하죠. 네, 너무 편하죠. 그리고 막 리뷰 같은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별점이랑 리뷰 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배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송에 관련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배송. 네. 택배잖아요. 그거 배송은 어떻게 해요? 택배? 물건 가요? 보내는 거. 그러니까 제가 또 한국이랑 비교해서 말할게요. 대한통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업체가 GS 또 택배, CJ 택배. 네, 제가 배송 보내는 곳까지 가져다 주잖아요. 북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그 업체가 없는 거예요. 네. 집 앞까지 오는 업체, 네. 중간 업체. 중간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물론 가까운 거리일 때는 직접 들고 가서 받아가지고 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논하는 배송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양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겠다라고 하면 청진에서 평양까지 운수수단이 있는 창고가 2개 있어요. 운수수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창고로 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청진에 있고 평양에 있는 친구한테 물품을 보내겠다 하면 청진에 위치하고 있는 창고에 가는 거예요. 네, 물건을 가지고 가요. 보낼 창고까지? 물건을. 네. 그러면 거기에서 물건을 접수받고
그 평양에 있는 창고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차들은 다니니까 이틀에 한 번씩 다니니까. 그러면 거기에 도착을 하면 그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프린트가 다 되어 있어요. 뭐 보내는 사람 아무개, 그 붙이는 거. 네, 붙이는 게 있거든요. 받는 사람 아무개, 당연히 아무개 옆에는 다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착불이라는 게 없어요. 네, 무조건 네, 선불이에요. 그래가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국으로 이게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아, 어디든지 상관없어. 어디든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진에 창고가 있으면 그 창고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거든요. 평양을 전문 취급하는 창고, 신우주를 취급하는 창고, 그리고 뭐 해산 취급 창고 이런 식으로 각 창고마다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 창고로 가면 차들이 막 수백 대가 서 있어요. 네. 계속해서 차들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창고주가 따로 있고 또 창고주는 그 건물을 보관하는 값을 받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거는 운송이잖아요. 운송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물론 그거를 다 같이 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청진이 그렇게 돈 많은 갑부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거를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 떼빡차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중국 차인데 엄청 큰 빨간 차가 있어요. 화물차. 화물차 진짜 커요. 롱으로 긴 거 네. 쫙 이렇게 나오고. 그게 너무 커가지고 북한에서 그거를 떼박차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네. 근데 그 차에 진짜 짐을 한가득씩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전국 곳곳으로 가는 거죠. 평양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네. 차가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중간에 역할을 해가지고 집까지 배송해주는 우리는 택배 기사님을 네. 하잖아요. 그 택배 기사가 없으니까 네. 그냥 그 차만 있고 창고만 있으면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기사만 있으면 네, 돼요. 그래서 만일에 아까처럼 평양 창고에 도착했다. 음. 그러면 평양 창고에서 제가 보낸 사람 집까지 이 물건을 배달시켜주는 배달 기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공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물건이 왔으니까 빨리 찾아가세요. 그러면 뭐 이틀에 와서 찾아갈 수도 있고, 3일에 와서 찾아갈 수도 있고, 이게 다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매치가 되면 가지고 가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네. 한국에 딱 와서 택배가 문 앞에 탁 오는 거 보고 어땠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거는 아니 사람이 왔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에다 들여다 두고 가야지. 아니 밖에나 두고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니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놀랐던 게 이젠 좀 익숙해질 텐데. 당연히 무슨 회사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문자 받았다 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굳이 전화를 안 해요. 내가 뭐 퇴근해서 들어갈 때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처음에 너무 화들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물건들이 밖에 주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나왔을 때는 살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가서 뭐 온라인으로도 매장 보고 오프라인으로도 매장 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주문을 했어. 그때 주문한 게 안 도착해요. 하루가 지나도 안 도착하고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올까? 왜 아직도 신용을 안 지킬까? 근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한번 밖을 좀 내다볼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은 왔어.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까 이미 다 와 있어. 다 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쌓여 있어.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왔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가야지. 아니 왜 이렇게 그냥 무죄놓고 가냐고. 누가 훔쳐라도 가면 이거 어쩌려고 이거. 이러면서 그때는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죠. 그렇죠. 이게 코로나가 네. 터지면서 아예 사람하고 접촉을 못 하니까 네, 이제는 그 노크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바로 이렇게 놓고 네. 그러고 가는 거지. 네. 근데 나는 처음에 왔을 때도 놓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몇 날 며칠을 문 앞에 있어도 그대로 있는 게 그게 더 신기했어. 그리고 이게 난 또 궁금한 게 네. 기사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네. 그 장미 씨도 운전을 하니까 내비를 써봤을 거 아니에요. 네. 기사님들은 내비를 안 찍고 다니나? 거기? 이거 말할 수 있습니다. 내비 없습니다. 안 찍고 다녀요. 좀 희귀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중국에 왔어요. 그래서 딱 차를 탔는데
뭐 어디론가 가요. 가이드가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느낌이 왔어요. 아, 지금 길을 따라 가고 있구나. 근데 막 짜증이 슬슬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왜 길을 몰라서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지? 우리 기사라면 이거를 다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어딘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개념을 몰랐죠. 처음 봤으니까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살짝 불안감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가니까. 그런 게 불신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길을 모르는 사람인가? 초짜인가? 이게 길라잡이인데, 길라잡이가 길을 못하면 어떡해? 길을 모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불안불안했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도로가 단순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갈 수 있는 길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안 해. 외통길이야. 그냥 직진, 네, 맞아요. 길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곧바로 가면 되는데. 우정표만 봐도 갈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너무 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알았죠. 여기 가서 사용해볼까 어때요? 너무 좋죠. 아니, 내비게이션 타고 네. 이렇게 우리가 키고 오는데. 근데 문제점이 한 가지 있어요. 예전에 북한에 있을 때는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한 번 갔던 집을 진짜 정확하게 잘 기억했어요. 찾아가야 되니까. 네.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다 그 정보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갔던 길도 몰라요. 두 번 가고 세 번 보고 가도 내비게이션을 계속 보면서 가요. 근데 우리 엄마가 왜 내비게이션을 보냐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꺾고 거기로 10m 가서, 우리 엄마는 다 알아요. 우리 엄마는 내비게이션을 볼 줄 모르니까 눈으로 아직까지 다 그 정보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길을 엄청 잘 찾으시고 저는 완전 길치 됐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여성 동무 말 너무 잘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저 가끔씩 따라해요. 좌회전으로 가서 10m 가면 금방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 방지턱이 있어요. 네, 가끔씩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너무 예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북에서 친구네 집으로 찾아가는데 소행길이다 그러면 불러줘요. 1시간 오면 그런 큰 건물이 있는데, 랜드마크죠? 그러면 거기서 내 오른쪽 커브를 돌고, 그렇게 쭉 가서, 그 느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느낌으로 잘 찾아가. 네. 느낌으로 잘 찾아요. 그치.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다 우정표를 보고 아니면은 이제 어떠한 랜드마크를 찍어가지고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해서 다 찾아갔는데 아니면 지도를 많이 이용하거나 지도는 있잖아요. 지역 지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찾아가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아직 북한에는 내비게이션 없어요. 그래도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인터넷 안에서 그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긴 그건 위성으로 쏴야 되는 거라서 GPS를 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내비게이션 지리를 찾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찾으려면 그 실시간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있는지, 그게 GPS 위치 지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죠.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장미 씨와 함께 택배 이어서 아주 배달과 배송과 또 내비게이션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학생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대학생활이었거든요. 남매의 대학생활은 어땠는지 저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이과대학 간 친구가 저 하나였어요. 제가 혼자 갔어요. 1중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다 이과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교를 다 가긴 하는데 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중앙대학교를 가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앙대학교를 가고 지역마다 몇 명이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딱 규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순으로 1등부터 100명까지 무슨 어느 대학교를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지방, 너희 구역에서는 2명이 이과대학을 갈 수 있고 너희는 1명도 갈 수 없고 이거를 위에서 중앙에서 다 미리 그거를 다 숫자를 해줘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럼 추천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추천을 해주는 게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다가 내려와서 시험을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 그 성적권 내에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성적권 내 밖에 있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생 진짜 날아가요. 왜? 두 번의 시험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문건이
그 군사정원부로 넘어가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군대 가고 여자들은 직장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일고등학교만은 예외예요. 아 그래요? 일고등학교만은 예외고, 예, 이 친구들은 먼저 선택권이 대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안 가겠다 하는 친구들이 한해서만 군대를 가는 거고, 일반 중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먼저 얘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군대로 무조건 가야 군대로 되는 가야 거예요. 되고.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거기서 공부를 그러니까 그 대학을 못 간 친구들 있잖아요. 일중학교. 네. 그 친구들은 선택권이 어떤 게 있어요? 무조건 군대예요. 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은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못 봤다. 그러면 그냥 이 시험 한 번에 인생이 결정돼요, 언니. 대학교 간다고 얼마나 들떴겠어요.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왠지 대학교라고 하면 좀 더 예쁘게 꾸밀 것 그렇죠. 같고 치장도 더 할 것 자유롭게 같고, 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엄마의 품을 떠나는 거니까. 독립이잖아, 독립. 그러니까 사실 엄마의 품을 떠나면 다 고생인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맞아. 세상을 만끽할 수 있다. 나 혼자 컸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과대학교를 간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고 대학교를 간다는 생각에 막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를 정하는 시기가 딱 왔단 말이에요. 저는 김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냥 예전부터 김대 아는 언니들도 많이 갔었고 하니까 김대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더니 이과대학교를 가는 건 어떻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뒷목이 당기는 거예요. 아니 엄마 대학교 가서부터 널라면서 이과대학교는 널 수가 없는 데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4가지가 채우동, 우동, 보통, 낙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우동은 해야 할 거잖아요. 가문이 명예라는 게 있지. 어떻게 낙제를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우동을 하려고 해도 이과대학교는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란 말이에요. 엄마, 나 진짜 거기는 아닌 것 같아 하는데 엄마는 나를 품에서 내놓으려니까 막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오빠랑 같은 대학, 오빠가 그때 이과대학을 갔어요. 갔었으니까. 오빠랑 같은 곳에 보내면 부모로서 좀 마음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 이과대학이 좋은 점이 두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평양거주가 돼요. 평양대학교를 가도 평양거주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평양 김대를 나와도 평양에서 거주하기가 아니 거주를 못해요 언니. 대부분 못해요. 왜냐면 이게 평양에 있는 인구를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지방으로 차출을 하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을 굳이 평양으로 끌어올리자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그 상수를 유지해야 돼. 유동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양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과대학만은 그게 자동으로 평양 거주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들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인 거죠. 어찌 보면. 그렇지. 거기서 사는 거. 그러니까 엄마는 그때 우리를 무조건 평양에 떨구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과대학 가면 별로 힘을 안 쓰고 거주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2가지를 딱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엄마의 생각은 이런데 내가 전 가기 싫다면 그래 김대로 가라. 근데 엄마가 강요를 하지 않겠지만 엄마는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내가 나한테 말을 했어요. 쭉 생각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다 해가지고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 가려면 붙으려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붙었어요. 그 다음에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가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딱 받자마자 내가 하고 싶다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 해가지고 나 일단 엄마한테 엄마 화장품 사줘 했어요. 화장할 거야. 화장품을 엄마가 기초 화장품을 이렇게 사줬어요. 애들은 진짜 중국 제품을 가지고 나 이런 거 화장한다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한국산으로 진짜 많이 사줬어요. 대한민국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그리고 아빠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방도 그때 엘레 가방이라는 게 유행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엘레라고 안 하고 그때 엘레 가방이 엄청 유행했었는데 가방 하나에 100불이었어요. 그 메고 다니는 가방? 네, 가방 하나가 100불이었는데 그게 엄청난 가격이었어요. 북한 기준에서는. 근데 아빠한테 그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군마로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거에 대한. 그래가지고 진짜 신이 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대학교 가면 새로운 친구 만날 생각에 그리고 어쨌거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대학교를 딱 갔단 말이에요. 제가 전자과학부 정보통신학과를 들어갔어요. 이과대학교는 7개 학부가 있어요. 수학역학부,
그리고 물리학부, 그리고 화학부, 생명과학부, 전자과학부, 그리고 조정과학부, 컴퓨터과학부 해가지고 7개 학부가 있어요. 학부 자체가 7개. 네, 학부 자체가 7개인데 알아봤죠. 어느 학부가 제일 공부하기가 쉽고 배치가 좋냐고 알아보니까 북한은 무조건 배치되는 데로 가야 된단 그렇지. 말이에요. 내가 결정해서 회사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다 정해져요. 그래서 전자과학부를 갔던 거예요. 전자과학부 정보통신학과라는 데가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간 거예요. 딱 들뜬 마음에 문을 착 열었어요. 남학생들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뒷구석에 앉았어요. 아, 이제 5분 있으면 여자가 들어오려나, 10분 있으면 들어오려나, 여자 중에서 내가 제일 첫 번째냐는 기다렸어요. 제일 먼저 왔구나. 오겠지. 시간이 지나도 여자가 안 들어와요. 진짜? 결과적으로 내가 한 명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그 학부에 몇 명이었어 대학? 학부가 18명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혼자 여자가 나 혼자인 거예요. 몸에 꽂히 17명이나. 아, 언니 진짜 장미였네. 아니 학교 때도 그렇게 외롭게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가면서 생각했던 게 야 대학교 가서부터는 정말 꽃길겠구나. 정말 즐거운 대학교 생활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가 한 명인 거예요.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죠. 이과대학교가 그 전에까지는 뭐 400명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부터 250명을 받았어요. 대학교 인원을 줄였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250명을 받았는데 여자를 20명 받고 남자를 230명 받았어요. 근데 20명의 애들이 계속 골고루 균등하게 갔으면 좋을 텐데 생명과학부하고 화학부에 이렇게 확 몰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부도 같은 실정이 같아요. 전자과학부에 2개 학과가 있었거든요. 전자과학과하고 정보통신학과가 있었는데 전자과학과에도 여자 1명, 정보통신학과에도 여자 1명.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걔도 딱 외롭고 틀리니까. 나도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반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학부는 같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일 친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러면 그 친구랑 아주 단짝 친구였을 거 아니에요. 진짜 단짝 친구였죠. 그 싸움도 졸업할 많이 때까지. 했어요.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너 왜 나랑 가깝게 안 다니고 쟤랑 가깝게 다니냐 이러면서. 그 대학생들은 교육 받을 때 네. 북한 사회에 대해서 논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어때요? 그런 말은 극히 자제하는 편이죠. 북한 사회에 대해서 논하진 않아요. 그냥 공부만 네. 하고. 공부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북한 사회의 뭐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자 기피하는 분위기죠.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친구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자가집도 저희가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언니 그런 거 같아요. 집만 빌려주는 집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하숙집이 밥을 해줘. 밥이랑 다 해주는 집이에요. 맞아요. 저희는 대학생은 밥이랑 옛날에 하숙집. 맞아요. 그랬어요. 고시원이 그냥 그 공부만 하고 숙박만 할 수 있는 곳이고 하숙집은 거기서 이제 얼마를 지불하면 돈 좀 밥도 다 벌죠. 해주시고. 저희 때 그거에 하숙 비용으로 밥만 먹는 거 35불 냈어요. 아 근데 대학생들은 내가 알기로는 밖에 아예 못 나간다는 거 알고 있는데 딱 그 대학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저희는 총 세 가지 부류로 나눠요. 자가생, 반자가생, 기숙사생으로 나눠요. 원래는 그게 가능했었죠. 반자가생은 저희처럼 외지에서 왔는데 기숙사 생활을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대학 올라가기 1년 전에 그 평양 대학생들끼리 축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축구 경기장에 누가 있었냐면 김정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정일이 축구 경기를 관람했었어요. 막 그 쌍소리를 한 거예요. 이 개새끼, 이 미친 새끼. 그 김정일 앞에서 경기하다가 그 김정일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안 하고 관람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막 험한 말이 튀어나왔던 거예요. 지역간에 험한 말이 막 튀어나오고. 딱 그거를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김정일이 대학생들이 사고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교육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부터 반자가생이란 없다.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기숙사 안에라 놓고 우리가 교양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올라갈 때가 딱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오빠가 머리를 이렇게, 우리 오빠는 그때 반자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오빠도 사실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오빠가 다행히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게, 저희 오빠는 프로그램 서저였어요. 프로그램 서저였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 오빠는 사실 그 예외였던 거죠. 또 오빠가 머리를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네가 꽤 기사 생활을 해내겠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가봤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제가 것도... 4월 1일부터 우리가 수업이 시작인데 3월 말에 갔잖아요. 3월 말이라 해도 사실 춥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처럼 따뜻하지가 않아요. 날씨가 많이 춥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히터는 있어. 히터는 분명히 있는데 덜지가 않아요. 냉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담요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었다니까요. 몇 겹으로. 그래서 나는 여기서 못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는데 다 이렇게 딱 밥 먹는 시간에 이게 울려요. 뭐 이렇게 방송으로 나와요. 자, 뭐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줄을 대형을 맞춰요. 대형을 맞추고 대열 딱 맞춰서 대열을 맞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식당까지 간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 한 끼 먹겠다. 이 노래를 이렇게 매일 불러야 된다고? 아니, 매일이 아니라 몇 끼를 불러야 되는 거죠. 하루 3끼 다 먹을 그것도 어떤 노래냐면요.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막 엄청 아리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만 모르겠는데 이게 또 대대장도 심보가 고약해요. 다시 하면서 대열 안 되면 다시 하라고 자꾸 다시 돌리는 거예요. 대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웬일이야. 군대네 완전. 아, 군대도 그렇게 안 하겠다. 아니 이걸 몇 번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식사로 들어갔어요. 점심 먹으러 들어갔는데 뭐 없어요. 근데 닭강? 네, 단무지에 진짜 열악했다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돈이 있으니까 뭐 사 먹는 거 그런 건 괜찮아요. 나는 다 괜찮은데 이 노래 부르는 거라 그리고 추운 게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뇌물을 엄청 많이 썼어요. 나 이렇게 병이 있다. 나 진짜 여기서 하루라도 살면 나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살아야지 공부도 계속하고 나라 이바지 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럴 때는 이제 나라 이바지지. 이러면서 뇌물을 엄청 줘가지고 제가 반자가 생으로 빠진 거예요. 얘는 이렇게 사유가 있잖아요. 아주 허약함으로 해가지고 영양실조 진짜 영양실조 3단으로 해가지고 빠진 거예요. 와, 너무 살 것 같더라고요.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진짜 조금만 기숙사가 따뜻했으면 밥 먹으러 갈 때 노래만 안 시켰으면 내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자꾸 대대장이라 하니까 딱 군대식으로 들리는데 대대장이 뭐예요? 대대장요?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연대 저희가 회장 뭐 여기는 회장 그러니까 학부 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생들을 청책임진 여자예요. 여자 대장이라고 해요. 여자 회장인 셈인 거죠. 그 여성 동맹위원장 같은 비슷한 뭐 그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 회장을 저희는 연대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학부 회장을 대대장이라고 부르고요. 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혹시 이렇게 말할 때 북한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기에 딱 맞는 말이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북한식 단어를 써야지 좀 더 가깝게 다가갈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썼는데 혹시라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장미 씨는 친구들하고 같이 기숙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기숙생활을 못하니까 더 외로웠던 거죠. 대학생활에 대한 그게 좀 더 적었겠네. 근데 추억이 많지 않았겠네. 추억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친구들을 딱 보는 시간이 학교 그 강의 시간밖에 없는데 강의 시간에는 여자가 저 혼자였잖아요.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할 때 그때 그냥 학부 친구들을 보고 웬만해서는 그렇게 막 즐겁고 재밌던 추억이 없어요. 대학교 가서는 진짜 엄마하고 말한 것처럼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했어요. 열심히 놀기만 했는데 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뭐 대학교 가서 남자친구라든 말든 엄마는 일체 상관을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거 하나만은 지키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남자친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알죠? 북한은 대학교에서 연애하는 게 금지예요. 네, 근데 4학년에는 그냥 암암리에 몰래 하죠. 암묵적으로 그냥 연애한다는 걸 알면서 또 그냥 눈 감고 참아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남자친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너무 신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이렇게 돼가지고 남자친구 생기고 나 요즘 너무 신나 이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목소리 확 달라지더니 당장 헤어지라는 거예요. 왜? 머리에 피도 안 바른 남자를 사귄다고. 내가 지금 몇 살이냐고. 그때가 20대 초반이긴 하지만 우리 엄마는 내가 남자를 친하기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니까 우리 엄마는 25살이 되면 적어도 25살이 되면 남자를 친할 어떤 뭐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아직 많이 어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또 거기 떨어져 있으면서 또 남자를 걱정이 되죠. 솔직히 내가 생각하는 우리 남자친구는 언니 우리 손만 잡는 게 기껏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막 상상의 나래를 편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이게 내가 외지에 내놓은 딸이니까 오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비상이 걸렸다고. 장미가 지금 연애하는 거 아니야 모르냐 이러면서 엄마 갑자기 그럼 연애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가 오빠한테 크게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 똑바로 교양시키라고. 근데 우리 오빠는 별로 그런 거에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 뭐 내가 좋으면 사귀는 거고. 되게 둘 다 자유로운.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그걸 오빠가 뭐라고 해. 그냥 동생 마음대로 해. 저희 오빠는 살짝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만난 적 있어? 여기 와서? 대학생들. 아니 한국 대학생들이요? 만나서 대화 해본 적 있어요? 많이 되게 자유로워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대학교 강의 듣는 것도 자기가 커리큘럼 짜고 근데 저희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요거 들어 저거 들어. 네, 이거 들어야 되고 저거 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선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다. 그리고 폭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보다 자기한테 맞는 거, 자기한테 맞아요. 관심 있는 거를 픽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학생활도 거기서 했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그 공부에 관련된 드라마를 본 적은 없어요? 아, 봤죠. 자, 그랬을 것 같아요.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저희는 좋아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 드라마에 너무 빠져가지고 어머님이? 특히 공부의 신을 보고 너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인공이 공부를 해라, 뭐 대학 서울대를 가라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농구공을 막 이렇게 뿌리면서 그런 대사를 하는 것 같던데 저희 엄마가 너무 공감을 하셨어요, 사실. 엄마는 저희 엄마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아이 이렇게 새쓰개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미친년이죠. 아이 미친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아이 교육에 정말 올인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랑 똑같으셔. 나는 진짜 어릴 적부터 사실 저한테는 그 인민학교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는 초등학교라고 하나요? 인민학교 때부터 가해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또 아코디언을 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일고등학교 시험 볼 때 제가 쇼크가 왔었어요. 왜냐면 오전에 거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후에 와서는 아코디언 수업을 2시간 듣고 그 이후부터 저녁 8시까지 내쳐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때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하루 종일 아침에는 학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방과 공부라는 걸 했어요. 근데 여긴 학원이 진짜 많잖아요. 대부분이 집들을 들여다보면 학생들을 다 학원에 보내요. 근데 북한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정말로 잘 사는 몇몇 집만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개인이 운영하는 과외예요. 하루 종일 4시간이 없이 뺑뺑뺑뺑 도니까 내가 현타가 온 거예요. 진짜 하루 종일 그렇게 오후 점심밥 먹고 2시부터 3시까지는 물리 공부, 3시부터 4시까지는 수학 공부, 4시부터 5시까지는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일과가 맞물려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 표를 짜요. 강남 엄마셨구나. 우리 엄마가 저번 달은 내가 너무 고생을 한 것 같으니까 보자. 성적이 좀 올랐네. 그러니까 이번 달은 좀 영어를 빼고 수학에 좀 더 힘을 넣어야겠다. 저는 로봇인 거죠. 그렇게 진짜 뺑뺑뺑뺑 도니까 애가 많이 현타가 온 거예요. 너무 기쁘지도 않고 저희 학교 때 여자가 3명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여자가 3명이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우리는 여자 볼 확률이 희박해요. 그래서 별로 즐겁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여자도 많지. 네, 많아서 막 수다도 떨고 그리고 그다음에 화장 기법도 좀 공유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순 공부 얘기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탈이라는 걸 그때 처음 해봤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할머니네 집이 신진에 있었어요. 근데 신진이 바닷가 동네라고 거기서 막 고기랑 많이 잡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네 집에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그 짠 거죠. 가해를 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한 바퀴 삥 도니까 열심히 뭔가를 따고 있는 거예요. 고기배를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오징어를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나는 오징어를 이렇게 납작하게 말린 것만 먹어봤지. 이게 동그란 거 동그란 오징어를 지금 처음 본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를 시장에도 바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고무만 시켰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눈이 달려있고 여기에서 지금 배를 따고 있구나라고 신기하게 보다가 나 그거 좀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해도 된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공짜 일선이 지금 도와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근데 냄새가 어색해요. 비리죠. 근데도 나는 그걸로 하고 싶었어요. 칼로 이렇게 따고 그리고 막 그 먹물이 안 튀어나오게끔 조심해야 돼. 왜냐면 먹물이 튀어나오면 손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먹물 빼고 우리 할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당장 오라. 지금 너희 딸이 여기서 오징어 배를 따고 있다. 그 엄마가 뒷목을 잡은 거예요. 얘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아이가 오징어 배를 따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한급히 오신 거예요. 지금 옷이 진짜 말이 아닌 거예요. 처음 따보니까 요령이 없잖아요. 그쵸. 먹물이 그냥 사방에 재밌기만 튄 거예요. 먹물이 사방에 튀어가지고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엄마가 보기에는 기가 찬 거예요. 너 일로 나오라 해가지고 빨리 손부터 씻으래요. 막 냄새가 나요. 나한테서 너 왜 이러니? 하고 물어보니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애들은 화장도 하고 다니고 친구들끼리 뭐 좋은 데도 가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외롭고 너무 막 그 적적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대학교만 붙어라. 대학교만 붙으면 엄마가 간섭을 안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간섭을 해야겠다. 왜냐면 너는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의 방식대로 교육을 시킬 거다.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엄마가 일제간계하지 않겠다. 내가 뭐 낙제를 받든 대학교에 가서 체육활동을 하든 누구 남자친구를 사귀든 엄마가 일제간계를 안 하겠으니까 넌 마음껏 해라. 하지만 대학교까지 우리 붙자.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시험을 얻고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그 이후부터는. 독립을 위해서. 엄마가 그 약속을 지켜줬어요. 우리 엄마는.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엄마한테 틱틱 못대는 이유가 제가 학교 8시에 공부 끝나고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두운 저녁에 딸이 혼자서 그 다니는 게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함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틱틱 못되겠어.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고 사실 엄마를 위한 게 아니죠. 저를 위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제 의지로 한 건 아니잖아요. 엄마 의지로 엄마의 인생 그러니까 제 인생이 엄마에 의해서 설계가 됐잖아요. 그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교육을 살짝 간접적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한국도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구나. 정말 열심히 시켰구나. 그리고 강남 엄마 따라잡기랑 맞아. 그것도 있었어. 그거를 보면서 막 공부에 대한 열의가 야, 한반도는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또 어머님이 또 그러셨으니까. 야, 북한은 사실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이런 기초과학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사실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일반 학교 말고. 일반 학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고등 학교를 말하는 건데 일고등 학교는 정말 소수예요. 여기 가학과처럼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여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1차 떨어지면 2차, 3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렇다고 공부를 뭐 잘하라 못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예. 근데 북한은 정해져요. 언니. 인생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말 무섭다. 무조건 공부를 시켜가지고 뭐 출세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집에서는 정말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아요. 선택의 여지가 폭이 좁은 거잖아. 어쨌든 우리는 그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분야를 잘하네.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자유롭잖아. 일단은 내가 내 삶을 자유자재로 설계 가능하잖아.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목숨을 더 걸고 공부를.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한국이 엄청 교육열이 세요. 근데 북한은 그 전반적인 분야가 아니라 그 소수에 한해서만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 거고 거기서 만일 잘못 그 시험을 본다 이러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일이지. 엄청 물론 그쪽의 교육을 제가 좀 안다고 해도 직접 그렇게 오래 다녀보진 않았으니까 장미 씨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장혁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졸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수제학교 교육열이 어때요? 혁명 역사 교육이 비중이 되게 적었거든요. 맞아요. 혁명 역사 교육의 비중이 거의 없는 거야. 진짜 다 수학. 제가 다닐 때는 5개 반이 있었어요, 한 학년에. 근데 일반은 수학 수제반이라고 이 친구들은 수학만 가르쳐요. 수학, 기하학, 복소수, 함수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배우는 화학, 생물 이런 걸 다 안 가르쳐요. 딱 수학만. 네. 수학, 물리. 그래서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수학 수제반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머리가 좋은 친구들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일중학교를 다녔지만 저는 수학 수제반 출신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수학 수제반 출신이에요. 그리고 2반부터 5반까지는 우리가 그냥 일반반이라고 불러요. 맞아, 그 학교 수학 수제반이 반대되는 말 일반반이에요. 그래서 일반반 친구들은 실력이 뭐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생물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했는데 사실 혁명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기는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친구들은 기본 수학 시험을 볼 때 수학하고 물리 비중을 높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하고 물리, 혁명 역사를 무조건 시험을 보지만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학, 물리를 이렇게 비중을 높게 두고 혁명 역사를 낮게 두는데 아무리 수학, 물리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혁명 역사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혁명 역사라는 게 말 그대로 암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애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잘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비중을 낮추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하죠. 일반 학교에 가봤어요? 못 가봤죠. 전 못 가봤죠. 그러니까 일반 학교 가면은 혁명 역사 교육이 거의 90%예요. 진짜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충격받았다니까. 그리고 혁명 역사 교육을 기준으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물론 수학, 한국, 그다음에 한문, 영어 뭐 이게 다 있긴 하지만 한문 우리도 2학년 때까지인가 3학년 때까지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 한문 배웠는데 저희는 정말 수학, 물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필요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 과목은 분명 다른 거죠. 그 수제학교는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요. 하루 종일이죠. 근데 거기 가니까 오전에는 그 역사 공부하고 오후에는 뭐 자갈 주우러 가고 흙 파러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언니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러니까 내 말이 예비 노동력으로 생각하네요. 그 대비 주우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다음 파철 주우러 다니고 고물상처럼. 근데 저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당 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파철은 몇 킬로 하고 그리고 파지는 얼마 하고 그리고 파병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죽하면 그 파자를 셌대요. 12가지가 되더래요. 파고무, 파지, 파철, 파병, 파비닐 이렇게 해가지고 파자가 12가지 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를 우리한테 시켜야 되는 건 선생님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만 해야 될 교사들이 그렇죠. 조직 생활에 그리고 무슨 이런 파고철 이렇게 수지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선생님들도 막 귀찮아하세요, 솔직히. 그리고 오빠한테 내가 잠깐 들었는데 북한에 문맹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맹률이 왜 높은 거예요? 아, 맞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없었는데 우리 다음 때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가령 잡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 일반 중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어차피 너는 졸업을 하면 국가에서 부르는 대로 군대로 갈 텐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해가지고 학교를 아예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학교 안 보내면 우리 같은 때는 집단으로 몰려가지고 데려갔거든? 지금은 안 그래요, 언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한둘일 때는 집단으로 몰려가서 망신도 주고 뭐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학교에서 뭐 절반이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이거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글을 못 배우는 사람이 되게 아예 많아지는 글을 못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러면 학교를 안 가도 재촉을 안 하면은 입학하라는 통지에서 여기는 우리나라는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안 나가면은 역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는 좀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하는 방향은 좀 더 높아졌는데 오히려 더 열악해진 것 같아요. 그런 내가 거는. 봤을 때는 그 교육의 부재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 그 교육의 부재가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옛날에는 어쨌든
우리 기본은 했잖아. 기본은 그거를 했잖아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네. 거였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학교에서 가해로 따로 나왔을 때는 그때는 돈을 주고 시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공부를 하겠다는 부모님들은 그러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 애초에 학교에서 내라는 돈 때문에 못 가는 못 거예요. 가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걷어가는 게. 그래서 애들을 못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솔직히 자식 공부시키고 싶죠. 근데 너무 내려가니까 솔직히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못 보내는 거죠. 학교를 못 보내는 그러니까 왜냐면 애가 보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망신을 주지 않아요. 왜 학생은 이런 거 안 해오냐. 해오라. 그리고 선생님이 어쨌든 걔를 뭐 대놓고 저격하진 않았지만 애들이 눈치가 빤하잖아요. 그러면 쟤는 가난하네, 쟤는 뭐 선생님한테 밑보이네 이러면서 은근 왕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도 학교 가기 점점 싫어지고 엄마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왜 이런 거 못 해줘가지고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선생님들한테 말을 듣냐고. 그럼 부모 마음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면 그런 대로 들어주겠는데 우리 이모 말대로 하루가 멀더라게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 거. 내라고 하니까 우리 이모가 그래서 하루가 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내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학교 아이들한테 똑같이 뭐 파지. 오늘은 무슨 교실 꾸리기 한다고 하잖아요. 교실을 꾸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서 그 돈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 위원장이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월급을 안 받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면 위원장이 센스 있게 알아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챙겨주는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내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라는 나라대로 그 12가지 팔을 계속해서 걷어내죠. 그래서 그래요. 파고철 내려가면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파고철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파고철로만 되는 게 아니라 파고철로가 대체돼가지고 돈으로는 얼마를 내라가 있어요. 그럼 파우처를 못 내면 돈을 내면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명분을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뭐 파고철로 그렇죠. 파지내라. 그런 거죠. 대박이.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까지 요구하니까 나는 지금 충격인 게 그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학교의 전체의 반이라는 게 난 그게 가장 충격적이야. 그렇다니까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요즘은 한 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잘하는 애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한 명씩 낳아도 그냥 공부도 교육도 못 받고 그렇게 소외돼서 크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또 너무 세뇌 교육을 강하게 시켜가지고 교육의 부재가 우리가 딱 그 안에서 고립돼가지고 내 성장이 멈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근접하지 않아. 아예 못 나가가지고. 그래서 언니 어찌 보면 애들이 학교에 안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 현상을 보고 읽지 않아요. 그래서 세뇌 교육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세뇌 교육 그런 측면에서는 당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런 건 떨어져요. 이런 건 떨어져. 그렇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교육의 부재는 계속해서 깔고 가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니까 나는 그게 참 그 문제라고 생각이 들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래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세뇌가 나와서 말인데 네. 구독자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와 김정은이 보고 울고 막 이러잖아. 그거는 과연 믿어도 도대체 진짜 그러는 거 맞냐? 믿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해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그랬어. 우는 진짜. 거요? 다 우는 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우는 사람은 우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김정은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저희가 받잖아요. 김정은이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상상 속의 인물이에요. 어디서 신기루 같은. 네, 그러니까 직접 봤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그 세례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갑자기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야, 언니. 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실제 얼굴을 보면, 와, 내가 감히 볼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연예인을 보면 우리가 와 이러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다 호르몬이 장난이야. 아들의 난리에 막 분출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세뇌가 정말 잘 돼가지고 그렇다라기보다는 정은이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맞아요. 순간적으로 내 몸이 반응한다. 네.
근데 우리 그때 있잖아 김일성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른들이 우니까 울지. 그 내가 어릴 때니까. 그러다가 안 우니까 선생님이 다 울어야지 울어 하는데 다행히 비가 왔어. 울으면 안 나는데 어떻게 우냐. 비가 와가지고 와 우리 안 울어도 된다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 독립을 위해서. 엄마가 그 약속을 지켜줬어요. 우리 엄마는 그 약속을 지켜줬는데 어쨌거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과대학교를 간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고 대학교를 간다는 생각에 막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를 정하는 시기가 딱 왔단 말이에요.